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오후에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거든요. 아이고. 불이 났는데 그 집 안에 일가족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집이 목조주택이라서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세상에. 거예요. 불이 막 타는 가운데. 아이고, 저 집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불길이 저렇게 뜨겁게 타오르는데 세상에.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물을 뿌려도 불이 안 꺼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타는 가운데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5명 일가족 중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주 2명은 대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집 안에 40대 부부가 고립돼 있다가 2명 다 사망하고 만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저 사건 당시에 네. 자녀가 이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 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경찰 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불이 난 것도 지금 놀랄 일인데 신고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거는 이제 부부 싸움 중에 그 남편분이 그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질러가지고 현장 와보니까 이미 전체적으로 다 불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저희가 진입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태까지. 세상에 지금 불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영상 보세요. 너무 처참합니다.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아무리 부부 싸움 중에 감정이 격해졌기로서니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진짜로? 그러게나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하루 전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화재 발생 하루 전날입니다. 이 남성이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2차례나 접수가 됐어요. 근데 화재 전날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각에 아들이 부모님 사이에 싸움이 난 것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경찰이 그래서 현장에 가봤죠. 직접 출동해서 양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평소와는 달리 이날따라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졌긴 하지만 네. 그래도 몸싸움은 전혀 없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간 잠깐 분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느껴져서 경찰이 동의하에 남편을 파출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됐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물리적 충돌, 즉 부부간의 몸싸움 흔적은 없고 상황은 아니고 언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여기서 이 정도에서만 끝났다면 세상에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된 날짜는 3일이었습니다. 3일 새벽 시간대에 2시간 만에 2번에 걸친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화재 사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요. 어머나. 처음 신고는 새벽 1시 40분경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40대 부부에 대한 분리 조치를 했었고 이 남편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인계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나는 다른 곳에서 자기 어려우니 내 차에서 자겠다라고 이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런 상황에서 차를 향했기 때문에 네. 근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집 근처 가까운 데 주차된 차에서 있다 보니까 또다시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언제 또 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2시간 만에 다시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일단 이 당시에도 남편에게 시간을 잠시 갖고 감정을 추스려 보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동의를 해서 남편을 분리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인근 숙박업소로 갔고 잠은 이제 다른 곳에서 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침에 이제 술이 깬 상태에서 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의 판단으로는 이 1차 출동, 2차 출동 시 별다른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 가족들이 염려가 돼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차에서 자고 있어서 출동해서 확인을 했지만 또 가정폭력의 정황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부부는 숨진 채 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어떤 부부싸움의 다툼의 정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윤기 변호사님, 그러면 보세요.
경찰이 2차례나 출동해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인근에 또 숙박업소까지 또 이 잠을 자게 하고 했는데 그런 조치까지 했는데 충돌도 없었어요. 폭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인데 이 화재에 대해서 방화로 본다는 건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화재에서 여전히 남편의 방화로 추정하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방화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증거가 있는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재료들에 대해서 성분 감정도 의뢰한 상태인데 네. 이게 목조 건물이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크게 난 상태의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성분을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유족들한테도 지금 의견 청취를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이 다 저렇게 화재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현재 유족들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시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지금 유족분들의 지금 정신적 충격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지금 진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방화로 보긴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시료, 자료들 통해서 뭔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화재 방화라면 사건인데 이게 혹시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19에 신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자녀가 지금 전화를 했고 아. 그때에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인화물질로 방화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화물질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인화물질을 사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설령 아이들의 어떤 할아버지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화나 이 원인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른바 현주 건조물 방화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방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남편분이? 실제로 남편분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어떤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만 원인을 밝힐 뿐인 것이고 네. 현 상황 속에서 원인을 밝힌다 하더라도 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라 그에 따르는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또 그리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제목 보세요. 권상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권상우 씨 지금 영화가 새로 나오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과거에 자신이 이것을 즐겨 먹다가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번 보면 네. 지난 2010년에 고현정 씨와 함께 드라마 대물이라는 작품을 함께 찍었었거든요. 어허, 네. 그때 근처에 곱창집이 있었고 거기서 곱창을 즐겨 먹었는데 왜 소곱창집 가면 간이랑 천엽이 서비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권상우 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간 천엽을 정말 많이 먹었었대요. 어허. 특히 간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 해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네. 폐가 하얗게 변했더라는 겁니다. 네?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은 간 천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생충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어머나. 그 너무나도 이 어느 정도 먹으면 내 폐가 하얗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도 너무 놀랐고 그때 또 권상우 씨가 신혼이었기 때문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걱정이 커졌었는데 네.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생충 약을 먹고 그때를 또 넘겼다고 합니다. 오. 넘겼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간 천엽을 몇 년 동안은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죠.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너무 맛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먹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걱정했다가 네. 마지막에 웃으면 빵 터지긴 했는데 그만큼 얼마나 걱정이 컸을까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 근데 고윤기 변호사님 아마 그 당시 권상우 씨가
이 아내분 손태영 씨의 나 우리 아내를 두고 어떻게 하고 나한테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걱정이 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권상우 씨가 최근에 병원을 가서 또 놀랄 일이 있었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관련된 질병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으로 약간 보이는데요. 가족력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본인도 매년 이제 종합 검진을 받고 있는데 마침 네. 간 혈관종이라는 것이 종합 검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간 혈관종이라는 게 이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그 양성 종양입니다. 당연히 오. 악성은 양성 종양인데 네. 의사가 이제 권상우 씨한테 말씀하기는 네. 자, 10cm 이상 크면 무조건 개복을 해야 되는데 권상우 씨는 6cm 정도의 혈관종이기 되니까 혹시 본인 스케줄이 되시면 그때 제거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이제 권상우 씨는 마침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본인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혼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뭐 한국에 부르지 않고 네. 그래서 뭐 손바닥 크기만큼의 이제 간을 떼어놨다고 하는데 자 의사 선생님이 권상우 씨한테 말하길 권상우 씨는 간이 굉장히 커서 이 30%만 떼냈는데도 일반인의 간 크기보다 크기 정도다라고 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권상우 씨에 따르면 이제 생각보다 병원에서 되게 오래 있게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외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권상우 씨가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재근 평가 되게 담담하게 혈관종이 있었고요. 크기가 6cm인데 크지 않으니까 담담하게 혼자 수술했어요. 떼어냈는데 그냥 담담하게 이겨내서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한데 혈관이 말 그대로 종양이 있었다는 거 아니면 저 같았으면 그냥 펑펑 울고 이거 어떻게 막 난리 쳤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건 작은 수술이 아닌데. 손바닥만 크기를 떼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간의 30%를 제거했다는 어머, 얘기잖아요. 대박 사건. 그걸 가족도 없이 혼자서 어머. 했다고 하니까 정말 큰일을 치룬 건데 당장 들어와 할 것 같은 제 같으면 네. 그거를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네. 권상우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거기서 권상우 씨의 최근작이 히트맨 2탄이라는 영화인데 맞아요, 네. 그 영화를 함께 촬영한 동료들도 네.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권상우 씨가 이 영화 촬영 직전에 수술을 하고 바로 회복해서 어머나. 촬영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아픈 티도 안 내고 이야.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찍은 히트맨 2탄이 지금 히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 벌써 200만 돌파했거든요. 야. 이 영화 속에서 권상우 씨가 국정원 특수부대 암살요원 출신 웹툰 작가 역할을 이게 뭐예요? 복잡해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액션도 하고 코믹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데 히트맨 2탄 어떤 영화일지 한번 보시죠. 예? 다 시간 죽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래 이게 암살용 춤이지. 캐릭터가 막 꿈틀거려. 낚시를 하려면 미끼 던져봐야지. 미끼? 기대하라. 아니 저는 히트맨 1을 하도 재밌게 봐서 이제 2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딱 저 영화 볼 때 느꼈던 게 야 딱 권상우 씨 역할에 맞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을 또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상우 씨가 정말 많은 작품을 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함께 활동을 했지만 최고의 파트너 하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우 힘의 바로 최지우 씨. 어머나. 인데요. 최지우 씨와 권상우 씨는 지난 2003년 국민 드라마 초히트작 천국의 계단을 통해 만났었죠. 맞아요. 어머나. 네, 정말 최고의 커플 연기를 펼쳐줬었고 야. 그리고 2014년에 드라마 유혹에서도 만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10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났는데 지금 만나 뵀었던 히트맨 2입니다. 예. 10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지만 사실 최지우 씨가 히트맨 2에서의 분량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 출연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권상우 씨가 감독과 함께한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직접 최지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별 출연 섭외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사실 근데 배우가 배우에게 직접 섭외를 하는 것은 섭외를 하는 사람도 섭외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권상우 씨가 봤을 때는 최지우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여자의 탑스타들 중에서도 가장 의리가 있고 또 스타인 척을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권상우 씨가 직접 섭외를 하게 됐는데 참 네. 다행스럽게도 최지우 씨가 바로 승낙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리고 권상우 씨와 네. 최지우 씨는요 또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동네 친구입니다. 어머나, 진짜예요? 이웃 사촌이자 또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의리녀인 최지우 씨가 나왔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하정근 평론가님, 예. 시청자분들 어머 우리 지우의 힘에 최지우 씨 어떻게 지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지우 씨도 최근에 컴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최지우 씨가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아.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첫 예능 MC를 맡은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서 자신의 육아 경험담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최지우 씨가 2020년에 46세 나이로 딸을 낳았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때 최지우 씨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나는 노산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초보 엄마로서 육아의 고충, 뭐 재미 그런 걸 알아가고 있다라는 세상에. 모습을 소개했었는데 당시 최지우 씨가 육아로 막 고군분투하던 당시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허. 한번 보시죠. 네네. 지우야, 네 애는 이제 과자 이런 거 맛 알게 됐어? 아직도 그런 걸 잘 안 먹어가지고 그치? 아직은 그리고 사탕도 먹다가 뱉어버려? 한 서너 번 먹다가 우리 맛 없다 나중에 먹을까 그럼 다시 그냥 비닐봉투 쏙 넣어서 안 먹어. 그러니까. 한 입만 먹으면 진짜 한 입만 딱 먹고 안 먹어. 또 뭐 요새 없어? 요즘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대화가 돼. 대화가 돼, 심지어? 이제 대화가 되지. 오.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이러고 아, 귀여워.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고 어머, 진짜로? 이젠 좀 사람처럼 얘기하긴 하더라. 하루가 달라. 참 세월 빠르다라는 생각 드는 게 손장혜 변호사님 저게 MBN 예능 3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도 훌쩍 컸겠고 최지우 씨도 육아 베테랑 됐겠네요. 육아는 항상 어려우니까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벌써 루아 양이 지금 4살이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4년 가까이 이제 딸을 키우면서 진정한 엄마로서의 어떻게 보면 육아 관련한 워킹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 딸과 이렇게 사진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군요. 네, 눈밭에서. SNS를 통해서 공개한 사진인데 네. 겨울 연가 2 찍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눈밭에서 노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잘 보시면 다리 길이에 주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닮아서 참 다리가 길다 이런 그러네요. 반응도 진짜 대박 있는데요. 사건. 네, 일단 최지우 씨에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든든한 육아 동지들이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세세한 거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신혜라 씨가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혜라 씨는 또 육아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 MC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김태희 씨 둘째 딸하고 루아하고 1살 차이니까 어머나. 육아 관련된 물건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을 많이 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거장을 웃기고 울린 가왕들 아니 이거 무슨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거장을 어떻게 웃기고 울려요? 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뭐라? 하는데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남진, 서른도 씨인데요. 어허. 이 두 사람을 울리고 웃긴 현역 가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 합니다. 될까요 이게? 먼저 웃은 사람은 가수 남진 씨입니다. 어허. 그럼 누가 남진 씨를 웃게 만들었을까 보니까 트로트계에 입문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네? 신인 가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트로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아주 이러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하. 어떠한 내용인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이제 트로트를 내가 불렀잖아. 엄마가 듣기에는 평가를 한번 해줘봐. 뭐 그렇게 R&B 같지는 않아. 그리고 완전 트로트 같지도 않고. 완전히 트로트하게 한 건데. 완전 트로트는 못하지 네가. 할 수 있겠어? 지금 하고 있어. 한이가 부를 노래는 남진의 님과 함께입니다. 그렇죠. 이야 잘해봐라. 한이가 부른 님과 함께.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무시되지만 유리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원, 투, 삼, 사. 우리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100년 살고 싶어 100년 살고 싶어 이게 방송만 아니라 제가 기립박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하재근 평론가 이건 단순 경연 무대가 아니라 무슨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듯해요 지금. 예, 무슨 뭐 라스베가스 쇼 같기도 하고. 저 노래가 1970년대 남진 씨가 저걸 부르면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다 이런 호칭을 받게 됐던 완전 당대를 들었다 놨던 그런 그 시절엔 댄스 음악이었었는데 네. 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짝이 의상을 입고 굉장히 무대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자신감이 학창시절에 있으면. 연필 돌리실 때 그 연필 돌리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가볍게 돌리면서 무대를 와. 하는 모습이 정말 트로트 오디션 이 트로트 무대 적응을 완전히 한 것 같은데 네. 그 환희 씨가 트로트계에 오게 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었거든요. 환희 씨가 원래 R&B를 했었는데 네. 그 환희 씨 어머니가 이 노래는 내가 따라 부를 수가 없다. R&B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를 하게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무대는 아마 환희 씨 어머니가 바로 따라 부렸을 것 같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과연 환희 씨의 어머님은 이 무대를 아마 본방송 사수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저 무대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역시 R&B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닌데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머니 인터뷰 곧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전에 당장 내 점수를 평가할 심사위원이 있죠. 네. 바로 남진 씨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상 속에 남진 씨 환하게 웃으면서 나도 저런 스타일로 불러볼까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남진 씨가 환희 씨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남진 씨 평가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아하. 오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R&B 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요 한 지가 얼마 되셨어요? 가요 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가요를 한 지가 네. 설정이 되셨네. 나는 근데 우리 가요를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자기 노래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죠? 예,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스카이 투 더 스카이로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가요곡은 뭔 곡이 있냐고 히트곡이. 트로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트로트 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라는. 한 2달.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우리 환희 씨의 님과 함께는 약간 R&B 스타일로 좀 부르신 거 아닙니까? 노래가? 예.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좀 색달라서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부르는 님과 함께가 아니고 이 환희 씨 스타일의 노래 그 가창력이라고 그럴까? 소리의 톤, 감성의 이 처리가 아주 색달라서 너무너무 좋았고 맞아, 완전 달라. 오늘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씨가 굳이 계산해 보면 올해로 26년 차 베테랑 가수인데 김묘성 기자님 아마 남진 씨는 신인 가수였던 걸로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희 씨가 26년 동안 가수 활동을 했지만 계속해서 변신을 추구해 왔거든요. 앞서 신동엽 씨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듀오로서 활동을 하다가 솔로 가수도 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몸짱 가수로 변신하면서 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냈어요. 게다가 연기자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트로트 가수로까지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주고 그만큼 새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진 씨가 봤을 때는 저 친구 신인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환희 씨가 남진 씨를 웃게 만들었다면 네. 이번엔 천하의 서른도 씨를 울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우리 엄마는 19살 때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꽈배기 장사 안 해본 게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몹쓸경에 시달리시다 한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거라. 네가 엄마는 맘이 고와서 틀림없이 천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거라. 엄마 생각나냐? 맞아. 엄마 생각났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최진영 변호사님. 노래라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앞선 환희 씨 무대처럼 즐거움도 줄 수 있지만 노래로 정말 많은 분들, 특히 부모님을 여의어본 분들은 당장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였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계신 아들이라고 하면은 100%, 10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나훈아, 그 가황 나훈아 씨의 홍씨란 노래 있잖아요. 네네. 생각이 난다. 홍씨만 맞아요. 보면 울 엄마가 생각이 그렇죠, 난다. 네. 아마 저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저 또한 속으로 울고 있는데 엄마라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 찡한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서른도 씨 울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아마 옆에 계신 분들 다 눈에서 이렇게 살짝 눈물이 비치는 것 같은데 안 우시려고 딴 데 보시더라고. 다들 딴 데 보시더라고 진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 만큼 가슴이 참 울렁울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른도 씨가 어머님이 여였던 게 또 생각난다. 아까 보니까 남진 씨가 옆에서 엄마 생각나냐? 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 나이 또래 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특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여의셨기 아이고,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얘기, 제목 자체가 망모, 네. 돌아가신 어머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홍씨 이런 얘기만 들어도 네.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은 정말 마음 어떻게 보면 안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지금 서른도 씨의 저 모습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어떤 중년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른도 씨가 그랬대요. 이제 울면서 물론 모든 아들들이 이 땅의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를 여의어본 분들은 특히 엄마 생각 많이 나셨겠지만 특히 이랬대요. 왜 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노래라는 게 물론 가수들이 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지만 어떤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부르냐 또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이잖아요. 네. 오디션에서
부모님 얘기가 거의 치트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부모님 얘기가 담긴 노래를 부르면 이제 많은 관객들이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근데 아무나 그런 노래 부른다고 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걸 소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강문경 씨가 노래를 이번에 정말 잘 부른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노래 실력, 테크닉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강문경 씨의 진심이 또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강문경 씨가 이번에 노래 부르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래 아이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 저 노래 부를 때 무대 위에 꽃신이 있고 그 아래 하얀 천이 있었는데 하얀 천을 펄럭이면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런 퍼포먼스가 왜 나온 거냐면 강문경 씨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우동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내내 고무신만 신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발이 참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시느라고 피가 발로 몰려서 세상에. 발이 따뜻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강문경 씨는. 예.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얀색 모시옷 꽃신 이걸 좋아하셨는데 네. 생전 그 옷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저 꽃신 있네, 저기. 꽃신. 그래서 할머니한테 꽃신 드리고 앞 밑에 있는 하얀 천은 바로 모시옷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근데 그 할머니가 강문경 씨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이 노래를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한일가왕전 준결승 무대가 이제 아마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많은 분들의 더 진심이 담긴 노래에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의 무대 또 많은 경연자분들의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아니 부부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50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당시 내연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이 남편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서 해당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허허, 아니 근데 일단은 남편이란 작자가 저 진짜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연녀가 있던 것도 모자라서 그 내연녀의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하재근 평관님, 이 몹쓸 남편의 아내라는 사람 저 사진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손에? 항상 판도라의 상자로 등판하는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네. 바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래서 휴대전화에 사진이 떠 있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또 찍은 거예요. 하하.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연녀를 찾아가서 내연 관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내가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손정희 배사님 두 사람 모두 지금 몹쓸 짓을 한 거 이거 그냥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모두 다 범죄 행위입니다. 일단 남편 같은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그 내연녀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러니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안에도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특례법에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폭력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네. 굉장히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윤기 변호사님. 남편이나 아내나 그래서 이제야 이해되는 게 제목을 저희 제작진이 끼리끼리 부부라고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따져보면 남편의 죄가 더 커요? 저 아내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어떻습니까? 끼리끼리지만 법원은 그래도 남편의 죄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아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고윤기 변호사님 저 몹쓸 범죄인데 일단은 집행유예를 해준 그 배경도 궁금하고 남편은 징역 1년에 아내는 6개월 그러면 남편이 아내보다 일단 처벌이 크다는 건데 혹시 그 법원의 판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그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남편의 경우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을 했고,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해서 판결을 했고요. 무한무치하네요, 남편이라는 사람. 네. 근데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는 이제 본인이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한 이 사실관계까지는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그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실 이 원인 제공을 남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의 불륜으로 이제 화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그 형량을 이제 남편에게 더 죄가 크다고 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같은 어떤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 하더라도 누가 애초에 원인 제공을 했느냐, 재판부는 또 거기에 초점 맞춘 것 같네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공소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그에 따르는 유죄의 어떤 처벌 수위는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징역 6개월, 네. 절반밖에 안 되죠. 네. 거기다가 더불어 그런데 이제 남편은 딱 잡아떼는 그런 부인을 하는 취지인 네. 것이고 이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면서 우발적으로 돼 있고 우발적. 그리고 그 원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남편이 이와 같은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고려했지 않겠느냐. 실제로 가서 이거 유포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포하기보다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에도 온정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과 대가가 따른다는 거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머나, 왜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찔했던 그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터널 속 비상등을 켠 채로 벽에 바짝 붙는 차를 보시고 계신데요. 옹벽을 들이받고요. 비틀비틀 얼뜻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물차를 향해서 막 질주하는 남성 보이시죠? 어머나. 금세 화물차를 따라잡고요. 와, 진짜 빨라요. 조수석 쪽으로 뛰어오릅니다. 네. 잠시 뒤 이 화물차 주행을 멈췄는데요. 화물차 운전자 사실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도가 본선으로 들어왔다가 외벽에 부딪히고 또 나가다가 부딪히고 해서 터널 끝부분에서 쿵 하는 순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쇼크를 먹었겠다라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내려서 뛰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차 문을 열고 이제 올라타가지고 운전사를 봤는데 그분이 좀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진짜 많이 망설였죠. 이거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음주인지 아니면 약을 드셨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일단 정신이 혼미하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걸리셨는데 약은 안 먹었다. 근데 일거리가 있어서 나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세상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서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저 영상에 보면 뛰어가신 분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인데 알고 봤더니 하재근 평검 경찰이셨군요. 네, 경찰이 도로에서 뛰어가서 차를 세운 건데 이게 지난달 16일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4.5톤 화물차가 막 걸짓자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멈추라고 방송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저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차에서 내려서 방금 보신 것처럼 뛰어가서 조수석을 딱 보니까 운전자가 막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걸 이제 깨워서 차를 세운 건데 알고 보니까 저 화물차 운전자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저혈당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면서 본인도 당시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만다행히 저렇게 발견이 되면서 저 화물차 운전자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물론 이 운전자분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셨지만 대단한 게 저 조수석 쪽에 올라타는 순간에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잖아요. 경찰분 입장에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분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고속도로 순찰대 홍학기 경위님과 동료분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목이 김묘성 기자님 쓰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영하의 기온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어허. 함께 보시죠. 해도 뜨지 않은 새벽입니다. 어느 상가 건물 1층이에요. 모자를 쓴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밝은 아침이 되고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미동도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본 건물 관리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이것저것 물른 찰나 이렇게 몸이 경직되면서 쓰러지는 남성. 이내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을 덜덜 떠는데요. 어머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대체 웅크리고 있던 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경련 몸을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 대체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119 무슨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119 구조대를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에 경찰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선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경직된 몸이 서서히 풀리고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데요. 이내 도착한 구조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와, 진짜 경찰분들이 때마침 옆에 계셨던 게 저 남성분에는 진짜 천운이에요, 천운.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했을 때는 그냥 앉아 계셔서 몰라서 인적사항부터 파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셔서 발작 이렇게 되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숨을 안 쉬셔서 우선 날씨가 엄청 추웠고요. 그 장시간 거기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발작 일으키신 것 같은데 눈이 또 뒤집어지면서 또 숨도 안 쉬셔가지고 심폐소생술 했던 걸 기억해요. 약 2분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세상에 경찰분들의 일단 긴급 응급 조치와 또 발빠른 대응으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고윤기 변호사님. 그럼 저분은 왜 이른 아침부터 저 건물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행색이나 주거지 같은 것을 봤을 때 노숙자로 추정된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께 어떤 지병이 있는지 네. 쓰러진 정확한 사유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추측하건대 이제 날씨가 그날 너무 추워서 아이고. 상가 안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어디 들어갈 데는 없으니까 건물 입구에 마침 의자가 있었고 네. 거기서 새벽부터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남성은 이제 새벽 4시부터 네. 이제 한 4시간 정도 아침 아이고. 8시까지 이제 앉아 있었는데요. 새벽 4시면 또 굉장히 추운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해서 돌아서 휴식을 취하던 것으로 보이고 네. 경찰이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막 인적 사항 같은 거 물어보자 대답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네.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2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자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눈 상태도 좀 네. 좋아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아산경찰서 이 경찰분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입니다. 정확히는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의 이정진 순경님을 비롯한 동료 경찰 여러분들 정말 큰 일을 해주셨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그때마다 쏜사같이 달려오는 경찰분들 계시기에 우리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